2011년 10월 3일 이탈리아 피렌체의 어느 법원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4년 전이었던 2007년 페루자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 사건에 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재판은 사건이 일어난 이탈리아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론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에 일어난 사건 하나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용의자는 한 명의 여성과 두 명의 남성으로 총 3사람이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피해 여성의 국적과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들의 국적이 모두 다른 데다 이들 모두는 사건이 벌어진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탈리아에 유학 온 미국과 영국 국적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인 것이죠. 2011년 10월에 열리는 이번 재판은요, 페루자 유학생 룸메이트 살인 사건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번이 2심 재판이었고 2년 전인 2009년에 이미 용의자 전원을 유죄로 판결한 채 끝났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중 주범으로 몰린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미국 출신의 여성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재판이 이날 열리게 되었던 거죠. 이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서 무려 영국과 미국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 이탈리아까지 3개국의 대표 언론사가 앞다퉈서 취재 경쟁을 위해 법원 입구에 모였고요. 재판이 시작하기 1시간 전 용의자들이 탄 차가 법원 앞에 도착합니다. 차 안에서 미국 여성을 포함한 3명의 용의자들이 내렸고 경찰과 법원 직원들의 안내로 재판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사건은 3명의 용의자가 있었지만 수백 개의 방송국 카메라는 유독 주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 여성에게만 집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시애틀 출신인 이 여성의 이름은 아만다 녹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유학하던 중 자신의 영국인 룸메이트를 죽인 살인 용의자로 이미 한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여성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장면이죠.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지목했고요. 3명 모두 경찰이 기소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3명의 범행이 입증되었다는 얘긴데요. 재판장까지 간 게. 하지만 법원 앞에 기자들은 단 1명, 아만다 녹스에게만 집중됐다는 거죠.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은 2007년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발생한 룸메이트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와 용의자들이 벌여온 진실 게임의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재판이 열리기 4년 전이었던 2007년 11월 2일 이탈리아 피렌체와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페루자의 어느 주택가입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길거리를 나서죠. 이날도 그랬어요. 이탈리아의 페루자는요, 교육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대학이 많은 도시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이탈리아 여러 지역에서 올라와 공부하는 대학생들이었고요. 이곳에는 페루자 외국인 대학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어나 전공 과목을 배우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유학을 오는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었죠.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그 대학가라고 불리는 지역처럼 이 페루자도 도시 대다수의 주민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일반 가정집보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공동 생활을 하는 쉐어하우스라고 하죠. 이러한 형식의 집을 더 많이 찾아보는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페루자 시내에는 이 델라 퍼골라라는 이름의 건물도 흔히 볼 수 있는 쉐어하우스의 한 종류죠. 이 집에 사는 학생들도 이날 아침이 되자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1층에 사는 영국인 유학생 메러디스 커처가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한참이 지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자 친구들은 이 메러디스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방문을 노크해봤죠.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방문 손잡이를 돌려봤는데요. 메러디스의 방은 잠겨 있었다 그래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든 친구들이 마음이 조급해졌고요. 특히 이 메러디스와 함께 1층을 사용하던 같은 영국 유학생 출신의 아만다 녹스가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는 메러디스의 방을 열어보기 위해 다른 집에 사는 남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남학생들의 도움으로 메러디스의 방문을 결국 여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아주 끔찍했었죠. 영국 출신의 22살 유학생 메러디스 커처는 자신의 방에서 목과 온몸 40군데를 칼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실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장면인데요. 상당히 처참했다고 합니다. 메러디스 커처는 영국 리즈 대학에서 유럽학을 전공했고 페루자 대학에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러 교환학생으로 왔던 것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자신이 생활하던 방 안에서 반나체 상태로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메러디스의 방문을 열고 시신을 목격한 이웃 남학생이 경찰에 신고했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메러디스의 시신을 수습한 뒤에 살해된 전날 밤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지 4일 후인 2007년 11월 6일 이탈리아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메러디스 커처와 같은 집에 살던 20살의 미국 유학생 아만다 녹스와 남자친구이자 이탈리아 대학생인 라파엘 솔레시토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20살 루디 구데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 세 사람을 체포합니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의 범행 동기와 과정은 이랬어요. 사건이 발생했던 2007년 11월 1일 평소 술과 마약을 하며 방탕한 생활을 보내던 이 아만다 녹스는 약 2주 전 공연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라파엘 솔레시토와 함께 시내에서 많은 술을 마셨고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과 약에 취한 아만다는 라파엘과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루디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피해 여성인 메러디스와 함께 사용하는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혼자 늦은 시간까지 공부 중이던 메러디스의 방을 찾아가서 이 자신들과 함께 넷이서 집단 성관계를 갖자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던 거죠. 평소 얌전하고 보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던 이 메러디스는 아만다의 제안을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라 하면서 욕하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빨리 방에서 나가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이때 메러디스에게 거절을 당한 아만다는요,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꼈고 이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두 여성이 말싸움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아만다 녹스가 옆방에 있던 라파엘과 이 루디를 불러서 메러디스를 제압한 뒤에 칼로 온몸을 찔렀던 거죠. 그리고 이 루디에게 죽어가는 메러디스를 강간하라고 시켰고요. 자신은 남자친구와 함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메러디스의 방 안에서 발견된 증거품과 사건이 발생한 날 세 용의자 모두가 명확한 알리바이는 없으며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라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들을 근거로 이들이 범인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하게 됐죠. 하지만 세 사람은 집단 성관계나 살인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어요. 특히 살인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던 이 아만다 녹스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신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죽인 적도 성폭행을 사주하지도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눈물의 인터뷰를 합니다. 언론에 등장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이 아만다
보고 사람들은 사건 내막보다 아만다 녹스의 외모에 더 집중했어요. 그 덕에 사건이 해외로 퍼질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피해자인 메러디스의 본국인 영국 언론이 아만다 녹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아만다를 두고 미국에서 온 금발의 불려우, 문란한 여성, 마약에 미친 사이코패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서 아만다 녹스에 관련된 기사들을 써내기 시작했죠. 사건이 벌어진 이탈리아에서도 다른 2명의 용의자보다 유독 이 아만다 녹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각종 루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만다 녹스의 이름은 점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요. 모든 국제 언론사들이 앞다퉈서 아만다와 인터뷰하기를 원했어요. 2009년 12월 1일 페루자 법원에서 열린 이번 룸메이트 살인 사건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 재판 결과는 살인에 사용된 이 흉기에서 발견된 아만다와 라파엘의 DNA를 증거로 인정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26년과 25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의자이자 메러디스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루디 구데에게는 30년형을 선고했어요. 이 재판은요, 미국인과 코트디부아르인이 받은 재판이지만 본국인 이탈리아 경찰과 법조인으로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유죄 선고로 끝이 났고요. 범인들의 수감 생활이 시작되자 이번엔 아만다 녹스의 고향인 미국 언론사가 나서서 결백을 주장하며 이 울먹거리는 아만다 녹스의 모습을 보도했죠.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 빠진 이 자국민을 구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미국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이 아만다 녹스가 완벽하게 누명을 쓴 상태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항소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법의학자와 관련된 변호사들을 이탈리아에 파견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들의 조사로 첫 번째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물로 사용된 이 흉기와 피해자인 메러디스의 속옷에 남은 DNA는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범행 시 사용된 흉기에서 용의자 외에 신원 불명의 DNA 2개를 추가로 발견하게 되면서 첫 번째 재판에서 사용된 모든 증거품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에 열린 두 번째 재판은 그동안 밝혀진 사실과 완전히 다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두 번째 재판에서 아만다 녹스와 라파엘 솔레시토의 미국 변호인단이 밝힌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이 있던 2007년 11월 1일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탓에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깊게 잠에 들은 상태였고, 세 번째 인물인 이 루디 구데의 원래 직업은 빈집털이 범인데 아만다와 라파엘을 술집에서 만난 적이 없으며 루디 구데는 그날 사건 현장을 빈집으로 착각해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다가 방에 있는 메러디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얼굴을 들킨 루디는 메러디스의 몸을 수십 차례 찌른 후 강간한 뒤 도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루디 구데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이죠. 이 재판에서 아만다 녹스와 라파엘 솔레시토는 결정적 증거들이 오염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증거 부족으로 인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으면서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이 2심 재판에서 혐의 없음을 선고받을 당시 아만다 녹스의 표정입니다. 이때 포착된 웃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번에는 이탈리아와 영국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됐어요. 아만다의 웃는 얼굴을 본 사람들은 과연 이 여성의 정체가 무엇이며, 재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은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만다의 본 모습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아무리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로 몰리게 되었다고 해도 무죄 판결을 받는, 어떤 같이 살던 친구의 살인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렇게 웃을 수가 있냐라는 반응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단독범으로 지목된 루디 구데는 자신이 성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은 분명히 이 아만다 녹스가 저질렀으며 마약에 찌든 마녀라는 말로 수감 생활 내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알려왔어요. 하지만 아만다 녹스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귀국한 동시에 방송 섭외 1순위 인기 스타가 돼서 각종 뉴스나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아만다 녹스는 방송 출연뿐 아니라 43억 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쓴 자서전도 출판을 했어요. 이러한 행보를 보이자 아직 살인범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얻고 당시 이야기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에 사는 피해자 메러디스 커처의 가족이 피해자는 잊혀지고 가해자는 유명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역시 방송을 통해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죠. 이렇게 사건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끝났고 무죄와 유죄가 가려졌지만 여전히 이 사건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4년이 되자 이탈리아 검찰이 4년 전 두 번째 재판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아만다 녹스와 라파엘 솔레시토 그리고 수감 중인 루디 구데를 다시 재판에 세워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이 룸메이트 살인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보기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서 이탈리아 검찰은 아만다 녹스에게 집단 성관계 및 살인에 대한 범행을 주도했으며 사건 초기 거짓 증언으로 수사에 혼선을 준 점과 더 이상 언론을 이용해 전 세계인의 동정심을 사고 미국인 보호법을 악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5년 전 1심 재판보다 2년 6개월형이 추가된 28년 6개월형, 라파엘 솔레시토에게 25년, 루디 구데에게는 14년이 감형된 16년형을 구형합니다.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는 7년간 풀리지 않았던 룸메이트 살인 사건의 진실이 이번엔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1년 뒤인 2015년 3월 29일 이탈리아 대법원은 아만다 녹스와 라파엘 솔레시토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두 사람에게 살인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내린 두 번째 재판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었죠. 이렇게 아만다 녹스는 8년 만에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이 됐습니다. 재판 결과를 듣고는 자신의 결백이 실연의 시간을 견디게 해준 힘이었고 믿고 지지해준 가족과 친구들,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탈리아 내에서는 아만다 녹스는 미국인이고 부유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신은 죽었다. 이 사건은 43억 원을 번 미국 금발 미녀의 승리다. 라는 말을 하면서 무죄 선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탈리아 경찰의 수사 내용대로 집단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자신의 룸메이트를 살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만다 녹스는 언론이 지어준 별명대로 천사의 얼굴을 한 채 언론을 이용한 악마일 겁니다. 하지만 아만다는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신분이 자유로운 상태죠. 2016년 9월에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에서 아만다 녹스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되었고요. 현재 미국 시애틀에서 결혼을 약속한 새 남자친구예요. 가수인 콜린 서덜랜드와 함께 생활을 하며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에서 8년 후 엄청난 저작권과 판권으로 부자가 된 아만다 녹스는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천사일까요? 아니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언론을 이용한 영리한 악마일까요? 판결은 오래전에 내려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의 재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07년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일어난 유학생 룸메이트 살인 사건의 주인공 아만다 녹스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불리는 노래를 동요라고 하죠. 이런 동요 중에는 만든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동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노래들을 입구자를 써서 구전가요 또는 어린이들이 주로 부른다고 해서 구전동요라고도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너서리 라임 혹은 마더구스라고도 합니다. 이 마더구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17세기 영국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큰 거위를 타고 날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나 노래를 수집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현재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나 동시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어린이를 위한 동요와 동시라고 설명을 해도 일부 마더구스 중에는 이야기가 떠돌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부조리 등을 부정적이고 잔인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이들에게 들려줘도 괜찮은가 싶은 내용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가사 크리스틴의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에 나오는 유명한 마더구스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0명의 흑인 소년들이라는 제목인데 소설에서 약간 각색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을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Ten little Indian boys went out to dine. One took his little self and then there were nine. Nine little Indian boys sat up very late. One overslept himself and then there were eight. Eight little Indian boys traveling in Devon. One said 10명의 인디안 아이들이 함께 어디를 가서 뭔가를 하다가 한 명씩 사라지고 마지막 아이가 목을 매면서 아무도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Bumblebees stung one and then there were five. Five little Indian boys going in for low. One got in sensory and then there were four. Four little Indian boys going out to sea. A red herring swallowed one and then there were three. Three little Indian boys walking in the zoo. A big bear haggard one and then there were two. Two little Indian boys sitting in the sun. One got freezed up and then there was one. One little Indian boy left all alone. He went hang himself and then there were no. 아무도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장가로 불러주기에는 조금 섬뜩한 내용의 노래죠. 이 외에도 잔인하거나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마더구스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짧은 마더구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사 내용이에요. 리지 보든이 도끼를 들고 엄마를 40번 내리쳤네.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고 아빠를 41번 내리쳤네 라는 가사입니다. 리지 보든이 도끼로 부모를 내리쳤다는 내용의 이 노래는 1892년 미국 매사추세츠 폴 리버 지역에서 일어났던 실제 살인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미스터리 범죄사건 파일은 보든 부부의 도끼 살인사건과 부부의 딸인 리지 보든에 관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사건 파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1892년 8월 4일 미국 매사추세츠 폴 리버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폴 리버 유니언 은행의 사장 겸 여러 개의 직물과 섬유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한 자산가의 집 안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피해자들의 이름은
앤드류 보든과 애비 그레이 보든으로 30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던 50대의 중년 부부였습니다. 남편 앤드류는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누운 채 발견이 되었는데요. 편안한 자세와는 다르게 얼굴은 11차례나 도끼에 찍혀 신원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뭉개져 있었죠. 아내인 애비 그레이의 시신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레이는 2층의 작은 방 안에서 발견되는데 뒤에서 갑자기 공격을 받은 듯 앞으로 엎어져 있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레이의 뒤통수에도 18차례 도끼로 찍힌 자국들이 남아 있었고요. 부유한 자산가 부부가 살해된 채 발견되자 지역에서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폴 리버의 경찰들은 수사 중인 모든 사건들을 뒤로 미룬 채 이 앤드류 보든과 애비 그레이 보든의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죠. 용의자는 의외로 빨리 잡힙니다. 그리고 곧바로 재판이 열렸죠. 빠르게 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과 검찰이 그만큼 범인으로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경찰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친절하고 작은 체구에 부족함 없이 사는 전형적인 부잣집 아가씨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해된 이 부부의 둘째 딸인 리지 보든이기도 했죠. 사진 속 이 여성의 이름이 리지 보든입니다. 리지는 1860년 7월 19일 폴 리버에서 앤드류 보든과 세라 보든의 셋째 딸로 태어나는데요. 하지만 리지가 2살이던 해에 바로 윗 언니인 앨리스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리지가 둘째 딸이 되었죠. 보든 가족의 사망 사건은 이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에 친엄마인 세라 보든이 병을 앓다가 사망한 것이죠. 이제 혼자서 딸들을 키워야 하는 아버지는 돈을 잘 버는 사업가이긴 했지만 딸을 제대로 돌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딸들에겐 엄마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앤드류 자신도 새 아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내가 사망한 지 3년 뒤인 애비 그레이라는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죠. 어린 리즈와 언니인 엠마는 새 엄마 그레이 손에서 자라게 됐지만 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앤드류 보든은 상당한 사업가이자 자산가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베푼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 물건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기 위해 값을 깎거나 현재 살고 있던 낡은 집을 고치지도 않고 화장실을 집안에 설치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두 딸들의 결혼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결혼도 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진에 4명의 보든 가족 외에 1명이 더 있었어요. 아일랜드 출신의 하녀인 브리짓이었죠. 브리짓은 이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주로 집안 청소와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양한 곳에서 하녀로 일한 경력이 있었지만 이 브리짓의 시선으로 보기에 보든 가족의 관계는 보통과 아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새엄마인 애비 그레이와 둘째 딸 리지 보든의 사이는 개와 고양이처럼 보일 정도로 사이가 좋지 못했고 두 사람은 서로가 없는 곳에서 서로를 욕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두 사람의 사이가 더 나빠지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인 앤드류 보든이 아내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땅과 고가의 집을 선물한 것이었어요. 딸들은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결혼도 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유독 새 아내에게만 많은 돈을 쓰자 딸들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일로 리지와 아빠 앤드류가 크게 싸웠고 화가 난 앤드류는 손도끼로 리지의 애완동물이던 비둘기를 죽이게 됩니다. 리지가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울음도 터뜨렸어요. 이 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지는 결국 아버지와 새 어머니를 향해 앙심을 품기 시작했죠. 현재도 보존되어 있는 이 집은 보든 부부와 딸들이 살던 실제 집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1892년 8월 4일 아내 애비 그레이의 남동생인 존 모스가 이 집에 방문하기로 약속된 날이었죠.
보든 집안의 여자들은 손님을 맞을 준비를 위해 집안 대청소를 하느라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새엄마인 에비 그레이는 동생이 묵을 2층 손님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하녀 브리짓은 창문을 닦았으며 둘째 딸 리지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큰딸인 엠마는 저녁거리를 사러 집을 비운 상태였죠. 앤드류 보드는 사무실을 잠깐 다녀온 뒤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브리짓이 앤드류의 잠든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은 대략 오전 10시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약 1시간이 지난 11시 10분, 거실에서 둘째 딸 리지의 날카로운 비명이 온 집안을 울리게 됩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아빠를 죽였다는 것이었어요. 리지의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하녀 브리짓이었습니다. 리지는 브리짓에게 빨리 의사를 데려오라고 했고, 브리짓은 서둘러 시내로 나가 보든의 주치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자리에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대신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의사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의사가 돌아오는 대로 즉시 보든의 집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리지도 집 밖으로 나와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았죠. 다행히 근처에 사는 이웃 부인이 소식을 듣고 집안을 찾아옵니다. 이웃 부인이 리지에게 새엄마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리지는 친구 병문안을 갔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의사와 경찰은 앤드류 보든이 시신으로 발견된 후 30분이나 지나서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집을 찾은 경찰도 첫 목격자인 리지에게 앤드류의 아내 에비 그레이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지는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집안을 살펴보던 하녀 브리짓이 에비 그레이를 찾았다고 경찰에 알립니다. 그레이는 집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2층 손님방에서 도끼로 뒤통수를 18번 공격당해 시체가 된 뒤였죠. 경찰은 낮 12시쯤 도착했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레이가 먼저 살해되었다는 것을 밝혀냈고, 먼저 범인은 손님방을 청소하고 있던 그레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인기척에 그레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범인이 도끼를 들어 그레이의 왼쪽 관자놀이를 향해 찍어 내렸던 것인데요. 이 공격으로 그레이가 바닥에 쓰러졌고 코가 부러졌습니다. 범인은 곧이어 그레이의 뒤통수를 향해 도끼를 18번이나 내리쳤어요. 앤드류 보드는 낮잠을 자고 있던 10시 반에서 11시 10분 사이에 얼굴을 11차례 가격당해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고요. 경찰이 집안을 조사하는 동안 의사 아내와 이웃 부인에 의해 보든 부부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집니다. 보든의 집 앞에는 현장을 보러 온 마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 사건 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경우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열심히 주변을 통제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사건 현장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와중 경찰이 보든 가족이 살던 집 지하에서 살인에 쓰였을 것 같은 흉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손잡이가 부러진 이 도끼는 낡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먼지를 묻혀놓은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살인이 일어날 당시 집에 없던 큰딸 엠마와 손님인 그레이의 동생 존 모스를 제외하고 피해자들과 한 집에 있던 둘째 딸 리지와 하녀 브리짓에게 당시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했죠. 두 사람 모두 집안에 있었던 것은 확실했지만 알리바이는 불분명했습니다. 리즈는 사건이 일어나던 시간에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중이었다고 다시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때가 8월이라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창고라면 잠깐만 들어가 있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더울 거예요. 한여름에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텐데요. 이런 이유로 경찰은 1시간 반이나 창고 안에 있었다는 리지 보든의 진술을 믿지 못합니다. 경찰이 리지의 주장을 믿지 못하자 리지는 다시 부엌에 있었다, 식당에 있었다, 계단을 치우고 있었다면서 계속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죠.
앤드류 보든의 시신 발견 순간의 상황을 말할 때도 아버지의 비명을 들었고 우연히 거실을 지나가다 봤다면서 계속 말이 엇갈렸고, 엄마인 그레이에 대해서도 병문안을 요청하는 쪽지를 받기 때문에 친구의 병문안을 갔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그 쪽지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리지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주방 화로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태우고 있던 것이 하녀인 브리짓에게 목격된 것이었습니다. 리지는 페인트가 묻어 더러워진 원피스를 태웠다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리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경찰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피가 묻은 드레스를 태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은 브리짓의 증언 덕분이었던 거죠. 보든 가족이 평소 구두쇠였기 때문에 만약 옷이 더러워지거나 더 이상 못 입게 되면 절대 태우거나 버리지 않았고 그 옷을 뜯어 걸레로 재사용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에 페인트가 묻어서 태워버렸다는 리지의 진술은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경찰은 브리짓의 모순되고 계속해서 바뀌는 주장들을 듣고는 리지 보든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100억대 자산가 부부가 살해됐고 유력 용의자가 부부의 딸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아주 좋은 사건이었죠. 리지 보든은 체포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재판이 열렸어요. 흉기로 추정되는 이 도끼가 사건 현장인 집 지하에서 발견됐고 증거를 감추기 위해 드레스를 태웠으며 부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봤을 때 모든 정황이 리지 보든을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은 리지를 범인으로 확신하던 경찰의 예상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먼저 흉기로 의심되던 이 도끼날에서 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지금이야 범인이 미리 피를 닦아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DNA나 혈흔을 채취할 수는 있지만 당시의 수사 기법으로는 혈흔 없이 흉기가 맞는지를 밝혀내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리지가 태운 드레스도 정말 피가 묻었는지 진술대로 페인트가 묻은 것인지 이것을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힘들었죠. 게다가 리지는 두통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몰핀을 처방받아오던 환자였고 경찰이 리지를 신문할 때 변호사가 대동하지 않았으므로 진술 내용이 여러 번 번복된 것과 상관없이 그동안 해온 모든 진술은 재판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는데요. 결국 리지가 범인이라는 의심은 가능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과 검사는 일관되게 리지 보든을 범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직접 보든 부부의 시신을 공개해서 집안에서 얼마나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마침 리지 보든이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 왜소하고 연약해 보이는 부잣집 아가씨가 얼굴이 새하얗게 찔려서 기절해버리자 배심원들이 리지를 동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리지는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살인마에게 잃었을 뿐 아니라 모든 일을 뒤집어 쓴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재판이 리지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893년 6월 20일에 열린 리지 보든의 마지막 재판에서 2시간에 가까운 긴 토론이 배심원 간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리지 보든은 무죄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재판 결과에 리지 보든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부모를 잃고 그동안 살인자로 몰린 서러움에 대한 눈물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인 것에 성공한 기쁨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리지가 무죄로 풀려난 이후 경찰은 어느 누구도 보든 부부의 살인 용의자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경찰은 리지 보든이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로 보든 부부의 살인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앤드류 보든의 모든 재산은 두 딸인 엠마와 리지가 물려받게 됐어요. 리지의 재판이 무죄로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딸인 엠마는 아버지가 살해된 그 집을 떠났지만 리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름만 리즈베스로 변경한 뒤 1927년 6월 21일 폐렴으로 사망할 때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리지 보든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신은 가족인 앤드류와 그레이와 함께 가족 무덤에 묻혔다고 합니다. 정말로 리지는 자신의 아빠와 새 엄마를 살해한 범인일까요? 이 사건의 진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겁니다. 살인 현장이자 보든 가족이 살던 집은 현재 리지 보든 B&B라는 이름으로 오컬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특별한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살던 집에서 하룻밤 묵는 비용은 $2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살인사건과 관련된 기념품도 팔고 있다고 하네요. 이 리지 보든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수많은 책과 연극, 오페라, 영화, 드라마가 제작되었고 리지 보든이라는 이름의 락밴드도 생겨났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심슨의 한 에피소드에서도 등장을 했고요. 작년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에서 리지 보든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방송되기도 했죠. 앞으로도 리지 보든 사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리지 보든이라는 이름의 마더구스를 듣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892년 8월 4일 미국 매사추세츠 폴 리버에서 벌어진 딸 리지 보든의 부모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약 100년 전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지만 그 당시 많은 나라엔 계급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엔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많았고 아시아뿐 아니라 일찍 근대화를 이룬 유럽이나 미국에도 계급은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부르주아 계층이 나뉘었고 그 위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인 상류층이 있었죠. 따져보면 노동자 아래에도 계층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기피되는 극빈 계층인데요. 노동자 계층은 극빈층보다 사정이 조금 낫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강도 높은 노동으로 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이나 대우를 받지는 못했어요. 공장이나 업주들은 싼 노동력에 아무 때나 사람들을 부리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차별 대우를 받으며 노동에 시달리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업주들은 잃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노동자가 있어야 공장이나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데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노동자들은 사회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모여서 조합을 결성합니다. 노조의 탄생이죠.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인간적인 대우와 적절한 노동시간,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노조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인원이 점점 늘어나자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이게 파업의 탄생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요. 1913년 2월 14일 미국 인디애나주엔 브라질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펜실베니아로 이주한 독일인 가정 출신인 제임스 리들 지미 호파라는 아이예요. 지미 호파는 11살 때 디트로이트로 다시 이사를 갔다가 17살에는 창고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성인이 되면 독립을 당연시하는 가정 문화가 있죠. 지미 호파는 가정 형편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을 시작해 돈을 번 것 같습니다. 지미 호파가 막 일을 시작하던 1930년엔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실직자가 됐고 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진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대공황에 대비할 새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자 어느 순간부터는 모여서 이들이 투쟁을 시작하는데요. 지미 호파도 같은 노동자 입장이라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중에 미국을 대표하는 노동운동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죠. 위인전에서 볼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미스터리 사건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이 지미 호파에게도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33년 20살이 된 지미 호파는 트럭 운전 노동자 파업 운동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노동 운동을 시작합니다. 노조에 가입했고 나중엔 트럭뿐 아니라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표해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나갔어요. 23살이던 1936년엔 조세핀 포시왁이라는 여성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지미 호파가 가정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밝혀진 이야기는 없지만 아들인 제임스 호파가 아빠의 뒤를 이어 트럭 운송노조의 위원장을 맡게 되거든요. 아마 지미 호파의 활동이 자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트럭 운송 노조원으로 활동하던 지미 호파는 44살에 트럭 운송 노조인 팀스터스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는데요. 젊을 때부터 직접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말을 듣고 목소리를 대신 내주다 보니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지미 호파라는 사람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력했다고 합니다. 항상 뛰어난 협상력으로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고 그때마다 운송 노조 조합원들의 수를 대폭 늘리며 팀스터스는 거대 노조로 성장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을 14년 동안 지내면서 노동자들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팀스터스와 지미 호파의 역할로 정부와 트럭 운전자를 고용하는 많은 기업이 노조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자 운송 노동자들의 권익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죠. 분명히 좋은 목적으로 하는 일이고 그만큼의 효과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지미 호파는 사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조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고요. 그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만한 합의나 노사 간의 대화,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위들이 아니었고요. 협박과 폭력을 내세웠습니다. 마피아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일들이 드러나면서 1967년에 고발을 당해요. 워낙 오랫동안 저지른 일이라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마피아와 결탁해 공금을 횡령하고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죠.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해 주던 지미 호파가 옥살이를 하게 되자 충격에 빠집니다. 여론이 지미 호파에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자 법무부는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복역 3년 만인 1970년에 호파를 가석방시키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시 노동자들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미 호파는 옥살이를 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10년간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작 보여준 행동들은 선언과 반대로 노조 위원장 자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점점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떤 노력을 했느냐? 다시 감옥에 가기 전에 했던 불법 행위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요. 1975년 7월 30일 오후 2시 디트로이트의 마피아를 만나러 마쿠스 레드폭스라는 레스토랑을 찾아갑니다. 평소 호파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과 아내는 마피아 간부인 앤서니 지아칼로네와 뉴욕 마피아인 제노비스 패밀리의 간부 앤서니 프로벤자노를 만날 계획이라고 미리 전해들은 상태였어요. 여기에 디트로이트의 앤서니 지아칼로네는 사실상 지미 호파가 속해 있던 노조의 2인자 역할을 하던 데다 뉴저지 지부 노조의 회장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지미 호파가 구속되면서 노조 위원장을 물러나게 됐던 건데 이 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조합 2인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미 호파는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지만 만나기로 한 사람은 오지 않아서 30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나기로 한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요. 몇 분 더 기다리다 안 오면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전화는 지미 호파의 살아생전 마지막 목소리가 됐어요. 지미 호파가 이날 두 사람을 만나긴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목격자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이날 근처를 지나가던 익명의 트럭 운전사가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그 상대 차량 뒷좌석에서 아주 익숙한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지미 호파였죠. 이 사람은 평소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이날따라 운전석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 지미 호파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옆에는 회색 담요도 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엽총처럼 보이는 총기류를 목격했다고 했어요. 이 목격이 지미 호파의 마지막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겠다던 지미 호파는 끝내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자 유명인의 실종 사건이죠. 경찰이 급히 수사에 나섭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에 가서 지미 호파가 평소 몰았다는 1974년식 폰티악 그랜빌 승용차를 발견하는데요. 이 당시에 차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이에요. 분명히 사고가 났던 트럭 운전기사가 봤을 때는 막 레스토랑을 빠져나가는 듯 보였고 지미 호파와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차만 놔두고 모두 사라졌냐는 겁니다. 차 사고는 가볍게 부딪힌 접촉사고예요. 사람이 다치거나 운전이 안 될 정도로 차가 부서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급한 대로 경찰은 차 안에서 호파의 흔적을 찾아봤죠. 그런데 마치 호파의 차가 아니었던 것처럼 아무런 흔적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미 호파의 실종 직후 지역 경찰과 FBI가 실종자를 찾는 데 매달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지미 호파가 실종된 지 약 7년 만인 1982년 7월 30일이 되자 법원은 지미 호파를 사망 처리합니다. 예전에 소개한 사건 중에 크레이터 판사의 실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사라지고 몇 년 만에 법적인 사망 처리가 됐습니다. 장기 실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확률이 낮다고 판단해서 사망했다고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법원에서 선고하는 거죠. 그 뒤로 지미 호파는 실종 45년이 되고 있는 2020년 현재까지 아무런 흔적이나 유해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노조의 2인자 역할을 하던 마피아를 만나러 갔다가 어떤 보복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스스로 잠적했을지 모르겠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이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지미 호파의 실종에 관련이 있어 보이는 용의자들을 경찰은 찾아 놨었어요. 강도 높은 추궁을 해봤는데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미 호파에게 원한을 갖고 있던 회사나 단체, 마피아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이미 노조에서 힘을 잃었단 말이에요. 실종 당시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도 지미 호파와 일적으로 긴밀하게 엮여있는 마피아였지만 당사자들은 지미 호파가 사라지던 날 어떠한 짓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만나지 않았던 건 사실 같아요. 알리바이가 다 있었거든요. 결국 주요 용의자들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법적으로 전혀 지미 호파의 실종과 무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미 호파의 실종에 가장 큰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부터 이 유력 후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 호파가 실종되자 경찰은 이 사건과 가장 큰 연관이 있어 보이는 마피아 단체의 일원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아내와 주변 사람에게 말해둔 대로 실종 당일 만나기로 했다는 마피아의 간부죠. 앤서니 지아칼로네와 앤서니 프로벤자노가 유력 용의자인데요. 경찰이 이 사람들을 용의자로 생각한 이유는 지미 호파가 위원장으로 있던 운송노조죠. 팀스터스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마피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특히 두 마피아 간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철저한 물밑 작업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소 지미 호파는 주변에게 보여왔던 모습과는 다르게 다혈질적인 면이 있었어요. 협력 관계였던 마피아들을 하수인처럼 부려먹었고 이들의 행동을 사사건건 간섭해 왔었다고 합니다. 마피아는 이런 지미 호파의 행동에 앙심을 품고 노조 조합원들의 연금을 몰래 빼돌려서 자신들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해 왔었죠. 적대적인 공생관계였던 겁니다. 겉으론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엮였고 약점을 같이 쥐고 있는 상황이라 이득을 보는 쪽은 없었어요. 조합원들에게 들어가야 할 연금을 빼돌린 마피아 쪽이 조금 더 이득이긴 해 보입니다.
대신 지미 호파는 배경 세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노조 안에 영향력이 강했었던 거고요. 지미 호파는 마피아들이 노조를 뒷받침해줄 수단이 되길 바랬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마피아의 개입을 반대했고 마피아는 지미 호파를 앞세워 노조의 권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엔 지미 호파가 공금 횡령과 마피아와의 유착, 불법 카지노 운영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마피아들은 본격적으로 조합원들을 더 못살게 굴었죠. 그러던 중 호파가 1970년에 출소하면서 다시 조합위원장이 되려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피아는 지미 호파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 계획을 실행하면 자신들이 범인으로 몰릴 게 뻔하니 정황상 적당한 때를 기다렸는데요. 이날이 바로 1975년 7월 30일이었던 겁니다. 지미 호파가 마피아 간부 2명과 만나기로 했어요. 용의자인 2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왔지만 당사자만 실종되자 경찰은 이 2명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마피아인 지아 칼로네와 프로 벤자노에게 지미 호파를 만난 뒤 어떻게 했는지를 추궁했는데요. 이들은 실종 당일 지미 호파를 만난 적이 없고 만날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분명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겐 마피아 간부들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당사자들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 경찰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실종 당일 이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해 봤지만 호파의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 근처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이해관계를 따져 봤을 때 지미 호파의 실종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라서 계속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죠. 사건이 장기화되고 7년째인 1982년입니다.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지만 경찰은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미 호파가 운영하던 노조 간부이자 마피아의 히트맨으로 있던, 히트맨은 청부업자를 이야기합니다. 프랭크 시런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미 호파를 제거한 당사자라며 증언을 해온 겁니다. 원래 이 남성은 1995년에 필라델피아 데일리라는 신문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미 호파를 제거한 인물로 그 당시에 살바토레 브리구글리오라는 남성을 지목했었는데 FBI도 지미 호파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미 살바토레 브리구글리오와 함께 가브리엘, 토마스, 스티븐, 안드레타 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바토레의 혐의를 입증해줄 수 있는 직접 증거만 찾는다면 지미 호파의 행방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7년 만에 갑자기 자신이 지미 호파를 제거한 사람이라고 진술 번복을 해온 거예요. 수사관들은 이 진술을 믿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프랭크 시런은 이때 돈이 거의 없을 만큼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진술로 이름이 알려지자 아내고요. 가족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지미 호파가 이끄는 노조의 간부와 마피아의 히트맨으로 일할 때 이야기를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진술 후에요. 이 점에서 범죄 전문가들은 프랭크가 관심을 끌어서 자신의 책을 홍보한 뒤에 자식들에게 책을 판 인세라도 좀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끄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프랭크 시런의 책은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미 호파를 알고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일지 궁금했던 사람들이 책을 주로 사봤던 것으로 추정되죠. 나중엔 이 책이 아이리시맨이라는 영화로 개봉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판권료가 생겼을 테니까 프랭크 시런은 더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자신의 진술 번복으로 자백이 있었지만 거기에 맞는 증거는 또 딱히 없었다는 건데요. 지미 호파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고 프랭크 시런의 돈만 벌어주는 꼴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수사가. 시간은 더 지나서 사건 28년째인 2013년이 됐어요. 디트로이트 마피아의 부두목이었다는 앤서니 제릴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보스였던 잭 토코가 소유하고 있는 어느 농장 부근에 지미 호파의 유해가 묻혀있다고 증언한 거예요. 이 소식은 디트로이트 방송국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앤서니 제릴리는 1970년대 디트로이트 마피아의 보스인 조셉 제릴리의 아들이었고 부두목으로 있었으며 잭 토코라는 사람은 앤서니의 조카로 삼촌에게 직접 조직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죠.
앤서니 제릴리의 증언으로 FBI는 이 현장을 찾아가 유해 발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지미 호파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어요. 프랭크 실런처럼 거짓말을 했던 건지 FBI가 더 자세히 추궁해 보려고 했지만 1년 뒤에 잭 토커가 사망했고 그 다음 해인 2015년엔 새 제보자인 앤서니 제릴리도 사망하면서 지미 호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사건을 증언해줄 마피아 간부들이 모두 죽었어요. 다른 용의자는 없을까요?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지미 호파가 있던 노조 팀스터스의 간부들을 용의선상에 올렸어요. 지미 호파가 많은 불법 혐의로 복역 중일 때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프랭크 피츠시몬스라는 남성인데요. 프랭크가 노조 내 영향력을 만들어 갈 때쯤 지미 호파의 출소가 있던 거죠.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1970년에 지미 호파가 출소하면서 10년간은 복귀 예정이 없다고 선언했다가 번복했죠.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했다는 건데요. 조합원들도 지미 호파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프랭크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랭크는 지미 호파의 출소를 막아보려고 했어요.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입니다. 이 사람에게 로비까지 해요. 대통령에게. 하지만 결국 지미 호파는 나옵니다. 노조에 돌아오면 바로 자기를 밀어내고 다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 같죠. 그래서 프랭크와 최측근 간부들이 지미 호파가 돌아오기 전에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던 겁니다. 이 임무를 수행해줄 사람이 바로 왼쪽에 척키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조 간부들은 지미 호파의 측근이었던 척키 오브라이언을 매수했고 디트로이트로 유인한 다음 사전에 고용한 창부업자를 시켜 지미 호파를 제거할 계획이었는데요. 실종 초기에 지미 호파를 봤다는 트럭 운전사의 말이 기억나시죠? 차 뒷좌석에서 지미 호파와 모르는 남성이 타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었고 이 진술은 다른 목격자들의 이야기와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전사는 지미 호파의 차였다고 했지만 사실 지미 호파의 차량이 아니었어요. 척키 오브라이언의 차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경찰은 척키의 차를 압수해요. 내부 수색이 시작됐죠. 출처를 알 수 없는 혈흔이 발견되는데요. 경찰은 이것으로 척키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척키는 경찰의 강한 추궁에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어요. 지미 호파의 실종 당일 자기가 차를 몰았던 건 사실이지만 지미 호파를 태운 적은 없었고 차 안에 묻은 피는 생선을 나르다 흘린 피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진술은요, DNA 검사 한 번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 미국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 검사를 할 수 없었고요. 결국 척키 오브라이언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이 혈흔 분석 기술은 2001년에 도입됐어요. 드디어 척키 오브라이언의 차에 묻어있던 혈흔을 채취해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미 호파의 혈흔과 일치했어요. 이 사실에도 척키는 자기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어디까지나 지미 호파의 혈흔은 간접 증거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피가 코에서 나온 것인지 심장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검찰은 척키를 이번에도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유력 용의자들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거나 나이가 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이렇게 지미 호파 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완전 범죄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은요, 강력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건도 재수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관련 인물들이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실상 영구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람들이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다 보면 약간의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언젠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유력 용의자로 거론됐던 앤서니 프로벤자노는 1988년에 사망했고요. 앤서니 자아칼로네는 2001년에 사망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자손이 지금 조직을 물려받긴 했지만 부모의 죄를 알고 있거나 증언해줄 증거가 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으로 약자의 편에서 권리를 주장하던 지미 호파는 1975년 7월 30일 누구를 만나 사라졌던 걸까요? 진실은 지미 호파와 당사자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끝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어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번 사건은 45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지미 호파 실종 사건의 미스터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할 차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영향을 받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건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이에요. 2019년에 개봉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시간 29분짜리 영화예요. 굉장히 길고 영화가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다가 지치기 너무 쉬워요. 액션이라든지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액션 스릴러가 전혀 없습니다. 화려한 볼거리가 없고요. 좀 연기력이나 어떤 분위기를 좀 맞춰가는 영상 위주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봐온 어떤 뭐 납치 사건 이런 영화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준비를 좀 하고 봐야 끝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지미 호파 위주가 아니고요. 그 당시 유력 용의자로 의심받던 그 마피아 히트맨 프랭크 시런의 시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역할을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알파치노도 나옵니다. 알파치노가 지미 호파 역을 했어요.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얼마나 기대작이었냐면은 그 평점 매기기로 좀 깐깐한 사이트 있죠. 로튼 토마토. 여기서 신선도 96점 맞았어요. 그럼 괜찮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아시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가 유력 수상작으로 예측이 됐어요.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둘이. 이 사이에 아이리시맨도 같이 후보에 있었습니다. 그럼 잘 만든 영화 인증되는 거죠. 영화 안에서 사건 전개는 마피아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영상처럼 지미 호파가 알려진 것과 좀 다른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게 가장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영상 오늘 보시고요. 지미 호파 사건에 관심이 더 가시면은 이 영화를 보고 반대 시점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거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